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은 10주 연속 전셋값 거래가가 15억 원을 넘는 것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유형별로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면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및 회복 방안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를 약속했죠. 그러나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 등 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오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현재 박합수 부동산연구소 대표 맡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박합수 겸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부동산학회 부회장 맡고 계시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으로 계셨던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이렇게 좀 붙여졌으니까 네. 어디로 갈지 우선 전망부터 해보죠. 박합수 교수님,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25년, 26년.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최근에 관심사인 금리 인하가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데 매수 전환 수요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 추이의 그 초입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올라갈까요? 아니면 서울 수도권만 올라갈까요? 시차의 문제일 뿐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 기타 지방까지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광역시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준환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최고점 이후에 이제 상승 하락을 반전하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좀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되게 일부 지역이고요. 대다수의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좀 연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보면 지금 인하가 될 듯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도 미국이 이제 9월이나 10월에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금리 인하도 조금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와닿을 이런 인하가 확실히 발표가 된 이후에 아마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현 그 시장은 뭐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는 것보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다 오르나요? 아니면 서울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이제 다 오를 것이다 얘기했는데 서울 지역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위치가 좋고 가격이 비싼 지역은 좀 오르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제가 보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김진희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주택 공급이 많이 줄었고요. 뭐 작년에 재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30% 줄었고 인허가하고 착공이요. 작년에는 그 작년에 비해서도 또 한 30-40% 줄었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차가 다가오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 부족에 의한 수급 불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대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5만 호 정도 됩니다. 매년 수요가. 예.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은 보통 한 2만 호에서 3만 호 정도밖에 인허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이제 상승 압력이 있고 특히 또 전세 포비아로 인해서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또 이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런 상황을 보자 하면은 상승 압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은 상승 압력이 크다. 네네.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좀 다른데요. 이제 저희가 한 2년 동안의 주택수 증가량하고 가구수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증가량에 비해서 주택수 증가량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지역 시장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방의 서울에서 좀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이제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은영 소장님도 전망해 보시죠. 네, 저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을 고장난 나침반이라고 제가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 자료가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0.28% 이번 주 서울 아파트의 상승률이 그래서 2018년 9월 둘째 주에 0.45% 이후로 최고로 높은 걸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할 수도 있겠다. 네네 이게 굉장히 폭등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지난번에 2018년 9월 둘째 주가 어떤 거였냐면 그 뒤로는 굉장히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서울의 아파트가 기사에 의해서는 어떤 아파트가 뭐 최고가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나오죠. 그게 이제 사실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혼조세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전망을 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정확한 것인데 근데 이제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이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많은 기대들이 선반영되거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지금까지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더라도 그 기대하는 만큼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박갑수 교수께서 어찌 보면 내년도부터는 지방 중소도시까지도 오를 것 같다라는 식의 전망이시고 최은영 소장은 반대시고 두 분의 전망이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두 분이 한번 토론해 보시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이미 전년 동월 대비의 그 주택 시장 추이를 저는 이제 매월 점을 찍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방의 상황도 우리가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수도권은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지는 거로 되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방 자체적으로도 공급 부족에 의한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뭐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데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최소량이에요.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주 같은 데는 뭐 수십 채 안 됩니다. 미분양 자체가. 그래서 이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서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기타 지방 같은 경우 한 두세 개가 지금은 한 6월 기준으로 두세 개가 상승 중인데 이게 내년 상반기 정도 아니면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은 거의 이제 플러스로 반전될 그런 개연성이 좀 농후하다고 보고요. 서울 수도권은 이미 상승이고 서울 수도권은 이미 상승인데 서울은 이제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요. 강남발, 마용성으로 확대되고 마용성에서는 이제 마포 건너편이 이제 영등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 있는 영등포 이렇게 확대가 되고 성동구 옆에가 이제 동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서 동대문 다음에 이제 노도강, 노원도봉, 강북구 그다음에 이제 서쪽 영등포 옆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구, 금천구로 관악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확산 추세가 나타나는데 3, 4분기 정도, 가을 정도가 되면 경기도에서 대표되는 선수가 이제 수용성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 예. 여기가 이제 인구가 뭐 수원이 제일 많죠. 120만 명, 용인이 이제 108만 명인데
이 지역들의 공급 부족이 구체화되는 시기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가 이제 한 11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숫자가 6만 한 6천 가구 정도 예. 줍니다. 예. 거의 절반 남짓으로 줄어요. 그래서 집중적인 이제 수급 불균형이 내년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지역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 거라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2022년, 2023년에 공급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라든가 시장의 심리라든가 수요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는 장기간 상승한 셈이거든요. 전국 주택 가격이 2013년부터 굉장히 거의 10년 가까이 상승을 했고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상승을 했고 2022년까지 거의 장기간 상승을 했는데 예. 지금 그 상황이 2022년부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라는 것도 계속 대세 상승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2015년부터 혹은 2013년부터 대세 상승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조정을 지금 더더군다나 2020년에 코로나라는 정말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거의 폭등, 제로 금리에 가까우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거기를 그걸 넘어설 것이냐와 관련해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보다는 주택 가격이 그 잠잠한 시기가 많고 지금 뭐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5천 건이 정상인데 그게 비로소 지금 뭐 이번 달 지난달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1,000건 미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뭐 대세 상승기가 나타났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박갑수 교수님이 얘기하신 중에 이제 일부는 좀 동일하고 일부는 동의 못하는 게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일부 지역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특히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층 인구가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유입이 돼 버려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문제가 도쿄 1극 집중인데 일본이 이제 그동안 한 20년 이상 인구가 줄면서 도쿄권만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집값을 보면 도쿄 지역 쪽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버블 이후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근데 지방 중서도 지방 도시들은 1991년 이후에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한 30년 정도에서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뭐 창원이다 뭐 이런 데가 집값이 무슨 좀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특히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한 착시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 도시들은 제가 보기엔 이미 이제 대세 하락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인위적인 정책이나 인위적인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가격의 회복이 가능하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이걸 정확히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고 전문가분들께서도 지금 전망이 크게 엇갈리네요. 김준희 교수님도 좀 한마디 더 하시면. 네, 뭐 전망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본 원리는 이제 우리가 2030년 정도까지는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분화되는 가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청년 가구나 신혼부부 이런 주택 수요를 일으키는 가구들이기 때문에 예. 이 가구들은 노후 주택이나 뭐 기존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런 뜻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구들이 신규 주택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지방에 따라서 수요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부족 문제는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나면 예. 결국 상승이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각기의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도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뭐 모두에 소개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서울 집값이 좀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니까 오늘도 관계장관 회의를 해가지고
정부의 이제 주된 그 정책의 방향은 공급 확대입니다. 네. 일단 뭐 신도시 뭐 하겠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또 공공임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네. 공급 확대 쪽 위주로 짜여져 있는 정부의 지금 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또 적합합니까, 박 교수님? 공급 확대는 가장 먼저 채택해야 될 그런 정책인데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공급을 이기는 시장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발표를 보게 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3기 신도시 물량이 이 정도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긴 그렇죠. 자, 너무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3기 신도시 물량은 우리가 이제 1기와 2기, 3기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1기 신도시가 29만 2천 가구이고요. 2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61만 호가 공급됐습니다. 자, 3기 신도시는 오늘 발표문에는 이제 24만 2천 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가 1차, 2차 발표된 거를 다 더하게 되니까 35만 3천 가구 정도 나옵니다. 35만 가구라 하더라도 2기인 61만 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에요. 자, 2기가 공급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어떤 공공택지가 있었냐면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있었어요. MB가 2009년도부터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지구. 대표가 이제 하남 미사예요. 하남 미사 3만 8천, 하남 그다음에 남양주 다산 신도시 뭐 3만 3천 가구. 이런 데까지 합치게 되면 21만 호가 추가돼야 돼요. 그러면 82만 호라는 거죠. 예. 자, 3기가 추진되는 이 시점에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되냐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입주 물량이 2000년대 이후 최대 물량이 입주했어요. 그 이제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가 입주한 거예요. 17년, 18년, 19년도에 아파트만 기준으로 40만 호에서 46만 호까지 3년간 공급이 됐단 말이죠. 그때 당시 도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3기 신도시까지 공급이 되게 되면 공급이 과잉이 돼서 네. 가격이 하락할 거란 이런 우려를 10년 후 거를 미리 그 해를 기준으로 재단에서 절반만 공급한 결과가 이거예요. 자, 24만 가구가 여기 입주된다고 지금 오늘 발표문에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지금 해당되지 않는 숫자다. 1기 신도시보다도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29년부터 입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급 공백기가 생겨요. 공공택지만 보게 되면 2기 신도시하고 보금자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가 3기 아닙니까? 이 공백기가 생깁니다. 24년부터 이제 29년에 입주한다고 하니까 요 사이 5년간 정도의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공백기가 생기는 원인은 또 10년 전에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라는 9만 5천 호, 10만 호짜리와 하남 간북지구 2만 호 넘는 거, 그다음에 뭐 고양 풍동지구를 그때는 이제 경제가 침체돼서 하우스 푸어 시절이에요. 그때를 또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경제가 침체되니까 공급이 뭐 이렇게 많으면 더 시장이 어려워질 거다. 이래서 아예 10년 후의 물량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 26년도에 입주할 물량이 없다고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 확대가 정말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양이 너무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 말씀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항상 어느 정부든 간에 뭐 집값이 뭐 약간 좀 꿈틀거리다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공급 정책밖에 없는데 실제로 공급 정책을 내놔도 그 정부 때에서는 죽어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이게 뭐 땅이 딱 돼 있고 재건축 같은 거 동의 다 받아도 최소 5년. 만약에 토지까지 이렇게 택지까지 뭐 조성을 한다 그러면 최소 10년. 다음 정권이나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우리가 주택 공급이 작년, 재작년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설비 자체가 30% 이상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제가 아는 건설회사들 그 실무자들 만나보면 지금 공사장들이 다 적자예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현장을 재작년부터 슬슬 스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방은 도저히 이제 이 공사 단가에 공사를 해서 분양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적자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지방은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만 지금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공사비를 올려줘도 그래 어떤 정도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정부가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민간 자체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공사비 문제 때문에 공급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아까는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집값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제 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불안전한 시장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정부가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 집값이 막 이렇게 떨어져서 안정되게 이제 하고 있을 때 예. 정부가 정책을 내서 이적으로 집값을 올렸잖아요. 뭐 빚내서 그쵸? 집사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있었고. 그때 좀 놔뒀으면 조금 이렇게 됐었을 텐데 그때도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집값이 또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조금 이제 놔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막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오르진 예, 않으니까 그냥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기능에 좀 맡겨보고 연말까지 보다가 그래도 좀 이상하다 하면 정책을 내놔야지 조금만 집값만 움직이면 뭐 모여가지고 막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자꾸 정책을 쥐락펴락 하는 거고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 굉장히 이번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정책을 그냥 정부한테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이게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법 개정은 안 되는데. 법 개정은 도저히 안 되는 건 전문가들은 아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이걸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매 풀어준 거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매 풀어주는 거는 시행령으로 되는데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사항인데 그리고 저 둔촌 아파트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알겠습니다. 야당과 협의를 해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좀 정부는 지켜볼 때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또 다른 분들은 가장 시급한 게 공급 확대를 시장에 발표를 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는 게 급선무예요. 가령 방금 얘기했던 3기 신도시가 3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최대한 2기 신도시 수준인 60만 원 수준으로 25만 원 정도로 올려서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4, 5년 후에 입주한다. 25만 원 늘어났다 그러면 이건 상당 부분 청년층에게 할당을 하게 되면 출산 대책도 되는 거고요. 심리적 효과를 준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태여 지금 서둘러서 집을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당첨받을 기회가 많고 어차피 3기 신도시는 또 입지가 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라든가 이런 것도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3기 신도시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돼요. 25만 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 예. 지금 저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 저기 공공 분양주택 선분양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공사비 걸려갖고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공급이 다 취소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정부가 25만 원 공급한다 그러면 믿겠냐고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좀 통했어요. 앞으로 25만 원 공급한다, 30만 원 공급한다.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 그러한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발표가 시장에 약발을 주지 효과가 못하는 없다?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죠. 김재희 교수님. 네네. 일단 정부가 하는 방향은 맞다라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2년 동안 굉장히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충격이 올 것이고 제가 이제 주택 수요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그동안 쭉 해보면 적어도 이제 수도권에서만 보더라도 한 10만 호에서 한 8만 호 매년 그렇게 이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3년치만 해도 한 30만 호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한 30%씩 줄었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3, 4만 호 이상 줄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 공급 확대를 아파트 중심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가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걸리고요. 비아파트가 같이 이제 공급이 되어야만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빌라, 뭐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짧으면 6개월이면 이게 완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아울러서 지금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신도시 중심, 그다음에 노도시 재정비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공급이 되는 이런 정책만 지금 힘을 너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 소장님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힘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9년에 뭐 주택이 공급되는 게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리적 효과도 없다. 정책은 실행이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실행이 되냐는 거죠. 지금 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택지를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발표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근데 택지가 지정된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 지정된 것에 신도시 그 정도만 발표하고 있는 거고 예.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가 났던 정책들도 실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정책은 실행이 되어야 그게 이제 신뢰를 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영등포 같은 데도 쪽방촌 개발한다고 했고 동자동 쪽방촌 개발 같은 거 다 발표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행이 안 되는 것을 이 정부를 정책이 방향 공급을 하겠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급을 하냐 이런 게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기존에는 90% 100% 목표 대비 그렇게 공급하던 걸 지금 정부에서는 뭐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23% 약속한 걸 못 지키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력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책 발표에서도 매입 임대 확대를 포함해서 공공임대 확대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 네. 역시 다 계획뿐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도 그 중앙정부는 공급하고 지금 서울시는 진짜 공급 안 하거든요. 매입임대주택에 SH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거의 공급 안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발표는 그냥 숫자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는 걸 좀 예.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급을 확대하겠다. 특히 공공임대 같은 것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실행력이 없다. 그게 문제다. 네, 그렇죠. 말을 하지 않았고 지금 그 장관이나 기관장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뭐 전 원희룡 장관에서는 예. 매입임대주택을 거의 공급을 못하게 만들었고요. 뭐 지금 박상우 장관은 조금 공급을 하게 하는 방향이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정책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LH공사가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우리 최은영 소장하고 김준환 교수 모두 다 공급 확대책이라고 내놓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 시장에 심리적 효과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하는 건데 그거는 충분히 2026년에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도시 설계가 용적률이 196%로 설계가 돼 있어요. 196%는 15층짜리 아파트예요. 서울에서 유사한 아파트가 성파구 올림픽 해밀 아파트인데 현재 용적률이 194%예요. 그거는 300%로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자 음마 아파트가 현재 용적률이 204%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기 신도시 평촌 3분이 204, 205%입니다. 이거를 왜 350%로 하겠다고 도시 재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쉽고 빠른 길이 뭡니까? 기존의 맨 땅에서 아파트만 지어야 되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00%에서 300% 올리게 되면 15층짜리를 30층으로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업성도 좋아지고 공급 효과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빠르게 29년도에 그만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유효적절한 대책이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21년 피크 최고점을 찍기 전에 시장하고는 좀 많이 달랐다. 다르다? 예, 이 우리 어떤 시장의 수요자 의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막 공급 정책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내놓고 공급 정책을 내놓고 하면 야 이제 공급이 되니까 나도 기다려서 저거 분양받으면 돼. 이렇게 굉장히 좀 희망에 불었는데 최근 뉴스 나온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분양한 게 대부분 사업장이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해서 선분양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지금 그분들은 기뻤겠어요. 근데 그게 사업장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업 전에 그냥 사업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데 하물며 저도 제가 지금 저 3기 시도지 쪽에 사는데 그게 지금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예. 지금 뭐 아무 사업 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해도 10년 이후의 얘기란 말이죠. 예, 지금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시장 전망과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들을 지금 전해드리는 그런 토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이제 입법 논의로 떠올라 있는 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한편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뭐 전세 가격이 60주 연속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주택 임대차 관련돼서 왜 5%밖에 못 올리게 하는 주택 임대차 상한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법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쟁점만 좀 짧게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2017년도 4월에 재건축 초과 환수제 폐지하자라는 모 신문에 이슈 토론이라는 이 지상 토론을 주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 폐지돼야 되는 게 맞냐면 재건축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최근에는 또 법 개정을 해서 소규모 재건축 200가구 미만의 재건축 단지까지도 이걸 확대해놨어요. 이건 이제 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었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진행 중인 공사 중인 단지는 80~90%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면제 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금 잠실 5단지 정도인데 2013년에 조합이 설립돼서 11년째 계속 조합 상태예요. 한 단계도 못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 입주 단지도 부담금 면제 단지와 그 이후의 단지의 갭이 역시 또 4~5년간 공백기가 나타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폐지해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은영 수사님.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이 왜 안 됩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고 공사비가 그다음에 올라가서. 네, 공사비가 올라가고 하면서 그 분담금이 높아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계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추진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계동 5단지는 11평짜리 5층짜리예요. 11평짜리가 전원 다 34평짜리를 달라고 합니다. 평수 11평짜리인데 3배나 넓은 단지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공사비 조달 어디서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이 소장님 늘어나는 말씀하신 게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을 물론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 부담금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거 무서워갖고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가 대한민국에서 몇 개 단지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수습 되는 단지가 제가 얼마나 보기에는 많은데. 그런 단지는 극히 일부 단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에 우리나라 재건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제가 보기엔 좀 넌센스하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그 얘기 좀 이따 예, 좀 예.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김진희 교수님 네, 네. 의견 들어보죠.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부담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도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 이거를 나중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재산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겨서 환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일단 재건축이 잘 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재건축 단지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양도하는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면 되거든요. 우선 빨리 뭔가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라도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지금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은 세입자들에 대한 그 지원도 없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재건축은 지금 현재. 그리고 재개발은 이 모든 게 있거든요.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주비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냐면 재건축하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다른 점이 제도가 이렇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건데 재개발이 없으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는 건 그럼 이제 거꾸로 재건축에도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되고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주비 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재건축에 그래서 그렇게 공공임대가 왜 현실적으로 재건축에 공공임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의무가. 의무 의무 비율이 아니고. 왜 사업세인가가 안 나요. 그거는 제대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의무 왜 제도로 없습니까? 설계가 안 돼 재개발은 있다는 거죠. 15%로 딱 퍼센트가 정해져 네. 있지만 재건축은
현재 용적률에 따라서 시행 용적률하고 차이에 50%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평균은 안 나와 있을 뿐 가산을 받았을 때 얘기니까 그건 다른 얘기죠. 재고로 있는 통상적으로 거하고는. 전체 가구 수의 7, 8% 많게는 10% 정도가 재건축에서도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고 재개발을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제하는가 하면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은 공공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데 예. 대신 그 조합에서 기반 시설을 개선해 준다 이런 명분하에 거기는 부과를 하지 않는 건데 현실에서는 결과는 아파트만 짓는 거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기반 시설 도로를 개선하려면 그 일대를 뉴타운처럼 전체 다 개발을 해야지 도로도 확장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구역만 알겠습니다. 하기 예. 때문에 그런 개선이 안 되고 아파트만 입주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공급 물량 확대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저는 이런 저는 상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잠깐만 이런 상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면 어떤 또 부작용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재건축을 해서 이게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도 아주 일부 단지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노른자리 자리. 그러니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는 좀 잘 사는 사람, 네. 고가 아파트에 대부분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긴급하게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 없애면서 재건축에서 공급을 해야 될 시장이 위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면 논의를 해야겠지만 예.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고 좀 빠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제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 이 이른바 전월세 2법을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법이 시행하기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의 한 99%가 다 전세값이 폭등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예. 저는 유일하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그때 사실 이 법이 시행될 때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그 병이 또 이제 4년 되니까 또 나온 거예요. 언론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야 이거 이제 다시 될 때 되면 엄청나게 전세값 그동안 4년 동안 못 올렸던 거 다 올릴 거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전세 가격 폭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왜 전월세 이 입법이 좋냐면 전월세 재계약할 때 5% 이내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재계약해서 4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예, 왜냐하면 학교가 3년이에요. 네. 근데 2년 다니다가 전세 가격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육 3년 제도에서 4년의 안정적인 거주를 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세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4년째 된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한다.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김준희 교수님. 네, 뭐 4년 돼서 폭등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투과한 논문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이제 실거래가를 가지고 전월세 신고제 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중차분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17.7%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이 임대차 입법이 없었다면은 그 정도는 더 낮을 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수나 이런 것들은 다 갱신하는 이제 전월세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체결하는 전월세 가격이 다 뭉뚱그려서 지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스무딩이 돼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신규만 따지고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이제 3중 가격이라든지 뭐 2중 가격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과도하게 어떤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당 부분 개선이 좀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것은 또 저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폐지는 좀 문제가 있고 폐지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권 같은 거 갱신을 했다가 마음대로 자기는 뭐 3개월 정도 남겨놓고 해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사실 뭐 전세 10억짜리 뭐 7억짜리 사는 사람들이
구태여 이런 걸 보호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민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제 전세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시장에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020년 7월에 법이 개정되고 2022년 7월에 저희가 어떤 난리가 났었냐면 전세 대란이 있을 거다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죠. 전세 대란에 대해서 대비를 했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때 맞이한 사태는 전세 대란이 아니라 거꾸로 전세 사기였거든요. 깡통전세 문제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때 진단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고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또 똑같이 4년째 되니까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부동산 거래 등의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지금 임대차 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강화되어야 전세 사기 문제를 그래도 근절할 수가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과태료를 계속 유예하면서 이 신고 의무화한 거를 형해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러면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전세 사기 깡통전세 막을 겁니까? 그래서 임대차 입법은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가 팩트 과태료가- 체크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2022년 7월까지는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내려오는 바람에 전세 사기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한 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부분도 있지만 이 임대차 입법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가 다르고요. 일단 2023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것은 2022년 상반기까지 많이 올라서 다시 내렸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가. 그래서 요거는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다시 내렸을까요? 그거는 계속 오른다고 했던 게 전세대라는 핵심이었거든요. 예, 예. 앞으로 이제 법 개정한 지 2년 되었으니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신규 계약하는 거 다 올라갈 거니까 2022년 7월부터 계속 올라가겠다라는 주장이 전세대란 주장의 요지였고 저는 그게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김준희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하나 팩트 체크할 게 있는데 20, 30대 청년들이 비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지 않고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 20, 30대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비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겪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결국 빚내서 집 지어라, 빚내서 세 살 나갈 지금 깡통전세를 만들고 전세 사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아파트 부분의 규제 알겠습니다. 완화. 거기까지. 이 주택 임대차 입법 폐지 부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는 지금 이미 4년이 됐고요. 예. 이거는 현재 폐지를 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미 예. 시장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현상을 유지해서 개선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부분은 그래도 네 분의 생각이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좀 주장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좀 저는 근거는 없고 굉장히 좀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임대차 그냥 3법에 규제 완화, 대해서 이렇게? 예,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그 임대 신고를 의무화한 것을 폐지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전세 사기 깡통 전세를 어떻게 막을 네,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잖아요. 정부가 이제 그 전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입법을 없애는 걸로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0주 연속 올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사실 집값은 문제가 없는데 전세 가격 상승이 좀 지금 조금 약간 들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60주 연속 올랐다. 정부가 이 방법을 여기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에 두고 봐야 됩니까? 사실 전세 가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잡기는 사실 어렵다?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뭐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사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박갑수 교수님 그럼 네. 이 전세 가격 한 60주 오른 거는 뭘로 잡아야 합니까?
전세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그때 역시 당시- 공급 확대로 잡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근데 매입을 하지 않고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라든가 가구 분화로 계속해서 가구 신규 수요가 예,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이라든가 이런 대기 수요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의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 문제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확대를 통한 방법이 상당히 주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사실 뭐 불과 한 1년여 전에는요.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이 뭐 워낙 많이 쌓여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거의 다 부실화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이제 금융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크게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 분의 전망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무튼 지방은 상당히 부동산이 좀 위기다라고 하는 인식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방송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지방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이라든가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이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도시가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인가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 지방은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젊은 층 인구가 전부 수도권으로 유출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구가 주는데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더욱더 서울 수도권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는 급격히 출산율도 낮아지니까 네.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 이런 시장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기 교수님. 뭐 지방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지방 소멸이죠.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인데 이제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방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제 서울 수도권 정도 수준에 이르게끔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지나치게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뭐 공항,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공항이라든가 뭐 산업단지, 뭐 이런 고속도로, 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은 거기에 교육 인프라라든지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시장에서 보면 1가구 2주택을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데 2주택 정도는 사실 정상적인 수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인구를 늘려주기 위해서 지방 도시에 세컨하우스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거나 양도세를 굉장히 세게 매긴다거나 하는 것을 좀 풀어줘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말에는 세컨하우스에 가서 지방에 있는 예. 도시라든가 농촌에 가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택 정책하고 국토 정책이 좀 같이 가줘야 지방 이제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갑수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말씀 잘해주셔서 그거에 대해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지방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농어촌 주택도 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의 기본인데 여기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양도세에서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세 제외해주는. 예.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지방의 그런 특화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특화하는 하나의 그런 유형을 지방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네. 충분히 지방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자생력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지방의 문제는 또 지방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도 일방적으로 지금 뭐 인구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지방도 지방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뭐 충청남도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거고 뭐 당연히 이제 세종시도 늘어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특색을 살려서 거기에 따른 맞춤식 공급 수급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지금 가령 경상북도의 내륙에 인구 10만 명 내외의 그런 중소도시도 아파트 가격에서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장기적으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건 이제 특화된 지역별로 양상을 달리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차별화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최은영 소장님.
네, 김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을 비수도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게 그래도 중요한 수단일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이런 건데요. GTX를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막 한도 끝도 없이 지으려고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울산, 창원 오늘 얘기가 나온 그런 대도시들의 지하철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지방 도시들의 인프라를 해결하는 게 결국 이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그리고 주택 가격의 불균형을 그나마도 해결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예, 될 수 있도록 지방 도시를 좀 더 살게 좋게 하는 인프라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맞아요. 예, 일본도 보면 일단은 지방이 교육이 안 됩니다. 대학이. 그다음에 취업이 안 돼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거예요. 한 20년 동안.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방법이 없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일본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대학을 정상화시킨다든가 일자리를 새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지금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국도 이 지방 중소도시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 해결 방법이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뭐 지방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류의 일본 사례라든지 예를 많이 드시는데 그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교육 인프라 같으면 우리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일타 강사가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 가서 이제 일주일에 2, 3일 강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깎아줘요.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모시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뭐 매칭 펀드로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연봉을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아주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다 보면 전혀 이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이들 엄마들한테는 적어도 육아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방 중소도시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예. 거기 있는 아이들은 100% 다 국립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가해져야만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지역의 인프라를 상향 평준화해서 좋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한 지방의 무슨 뭐 미분양 사태 해결책이 아니죠.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거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반드시 해야 할 과제죠. 근데 사실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죠.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부동산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8,0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17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정부가 1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넘어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보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야는 세금에 대한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제와 강론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아파트, 은행, 정부 등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0주 연속 오르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증가하자 올 하반기 집값 오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내년까지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부동산 연착륙을 고심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과 함께 언급된 주요 이슈에는 금리 인하, 전세 사기, 스트레스 DSR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가 하반기 집값 변동에 얼마나 변수가 될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야의 대책 마련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세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2달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해보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 공급 확대책, 심지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최은영 소장과 김준환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나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야 되는지 두 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고 다른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조 소장님. 네, 일단은 정부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하는 3기 신도시에서 진짜 주택 공급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정책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전세 대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DSR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신중하게 논의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현행 당면 과제 중에 하나는 예. 전세 사기에 대한, 아까도 나왔지만 예.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그리고 이것의 예방 대책입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를 통해서 우리 법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바지 임대인이라는 걸 막을 수도 없거든요. 지금 체계로는. 등의 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지하 취약계층들의 네. 삶을 위한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또 역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공공임대는 확실히 이제 계획은 있으나 실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아까도 전혀는 보셨던. 아니겠지만 거의 안 되고 있다. 네. 자, 김준환 교수. 저는 이제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특히 이제 이 매매 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지금 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좀 지역별로 이렇게 조정이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급하게 자꾸 뭐 문제가 있다, 가격이 폭등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 물론 이게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굉장히 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정부의 정책은 법 개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기보다 전에 여야가 충분히 좀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지금 전세 정책에 관해서는 이제 반대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이 지금 조금 불안전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전세 대책, 전세에 관한 이런 정책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은영 수장이 처음 얘기한 공급 확대가 됐건 공공임대 확대가 됐건 실행력을 보여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도 전부 일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실행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실행을 하기에 필요한 정책도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뭐 전세 사기 피해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감정가액하고 그 사이의 가격을 이제 전세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장기적으로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 되고, 실행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아파트의 공급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건 조금 견해 차이는 있으십니다만. 이런 식이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피해자 구제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더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방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상한제라든가 전세권 설정 의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입법화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전세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심지어 종부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냈는데 이 사람들이 무갭 투자로 계속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다주택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이런 주택을 뭐 100채, 200채 사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떤 자기 자본을 일정 부분 뭐 30%라든지 투입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그런 걸 왜 여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100채, 200채 살려면 자기 돈이 최소한 30% 있어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거 네, 아닙니까? 네. 참. 세금도 안 내는데 200채, 300채 1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가격이 10%, 20%, 30% 올랐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다 1억짜리 전세를 8천을 했으면 1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1억이 오르니까 지금은 이제 집값이 올라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지금 이제 집값이 이제 특히 이제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단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관계없이 아니 사람이 임대용으로라도 무슨 용으로라도 100채를 산다. 그러면 자기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본이 이전에는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자, 박 교수님. 네. 우선 이제 다시 한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충이 필요한데 분야별로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병행해야 됩니다. 공공택지 3기 신도시가 가장 빠르고 쉽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상향한다는 것은 당연한 가장 우선해야 될 지상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비 사업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게 이제 말로만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비 구역 늘리고 초과의 환수제 폐지해서 활성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 PF가 문제인데 이 공급하는 또 하나의 주체는 이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시행사나 뭐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토지 확보해서 하는 거. 이게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23년도, 24년도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1기 신도시까지 이런 3개, 4개를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지금은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자,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수요자가 매입을 해서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가는 이런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오히려 권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무주택 가구보다는 이제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이제 56%인데 이게 한 65% 정도까지 돼야지 주택시장 안정에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권장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DSR 부과한다든가 이거는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악법이에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해서 대출 현재 받는 금액을 줄이라는 건데 금리는 앞으로 인하될 건데 올라갈 걸 전제로 해서 대출 금액을 줄이는 것은 이거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안 좋은 제도라고 보고 하나 제안할 것은 이런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 이런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 다시 재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투기 수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지금 이제 정부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위주로 뭐 2채, 3채, 2채는 뭐 8%, 3채는 이제 12%에 이거를 절반으로 감면해주겠다. 4%, 6%로 감면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대안이고 22년 12월 21일 날 이거를 발표하면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게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 이걸 또 다시 재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그거야말로 다주택자 집사라고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고점이 21년도인데 21년 대비 23년은 4분의 1로 축소가 돼 있어요. 그랬죠. 양도세 중과도 다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면 보유의 부담도 없고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도 없으니까 네, 다주택자는 알겠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시장에 재진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중과를 해야 됩니다. 가령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과밀억제권형, 지방광역시 이런 식으로 상시 과세 체계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재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취득세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과를 강화할 더 필요가 있다. 세밀화돼서 상시 과세 체계를 갖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서로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또 일치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정부가 적극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한 30초 가량 최은영 소장부터 한 말씀씩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최은영 소장님. 네, 정부가 실행력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취약계층들 주거
복지 문제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주거급여 이런 게 지금 부자 감세하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의 몫이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공임대를 늘리는 거, 그건 뭐 기본이겠죠. 네, 김진희 교수님, 마무리 네. 발언입니다. 뭐 공급 확대는 늘 필요하다 이 생각이고, 정부 정책이 좀 신뢰가 있으려면 소급 적용이라든가 또 잦은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도 이왕에 4년 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서 쓰도록 하고, 그러나 이제 전세제도 같이 한계가 많이 드러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대폭적인 손을 봐서 전세 사기 예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주체들로 인해서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중산층 이상의 주택 시장은 좀 민간의 자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그 아래에 이제 지금 아까 반지하라든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좀 주거복지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환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지역 간의 그 양극화가 계속 이제 심화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점점 심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우린 지역적인 평균, 전국 평균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평균 가격이 점점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지역 간 어떤 차별적인, 지역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좀 입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갑수 교수님. 우선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필 때는 근시안적인 그 시점에서의 상황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미래를 보고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공급 대책에서도 지금 부족한 거는 박근혜 정부가 공급량을 축소했기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충분하니까 미래는 줄여도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던 일정한 일면 1년에 38만 원, 40만 원가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그런 주택 공급 계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 시장의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취득세에 대한 중과는 반드시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중과를 유지해서 시장 안정을 조금이나마 닫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이게 건설 경기와 연결되면서 항상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주거 복지 정책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의 공공임대 비중이 턱없이 낮다는 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은 새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